소개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행사 진행을 위해서 몇 번 원로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 명예이사장입니다. 흑인의 어머니들입니다. 장기철 재경 전국도민의 상임 부회장입니다.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입니다. 임양순 사단법인 전국 키도니 향후의 대표 총재입니다. 이강호 전국 호남 향후의 중앙회 공동 총재입니다. 탁병호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십니다. 김대영 매경 어머니십니다. 이승우 군단대 총장이십니다. 이명유 청산포럼 회장님이십니다. 이수행 고문님이십니다. 남당경 재경 강조전남 고객협회 고문님이십니다. 문병호 고문님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 집행부에서 김동진 이사장님, 비용기 운영위원장님, 이만희 토론위원장님과 운영, 재무, 여성님께서 가수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 강연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정세균 대통령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총리님은 제가 환자부 시장을 할 때 우리 장관님을 모셨는데요. 그야말로 스마일 장관, 우리 국민 직원들 편하게 해주는 장관, 이런 분으로 영광이 있으신 분이고요. 오늘 좋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진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식사 많이들 하셨어요? 네. 이런 행사가 있으면 식사가 나오는데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또 행사 그 바람에 행사도 그냥 완전하게 참여를 못하고 지금까지 손해보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호남 미래 포럼은 그런 면에서는 전혀 반전치 않고 더욱 만남이 더 즐거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실록의 푸름이 날로 짙어져 가고 있는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이런 아침 일찍부터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회원님 그리고 특히 국경에 노심초사하시고 전력 기부하시는 우리 정세균 존경하는 우리 정세균 전 총리 불과 며칠 사이에 전 총리님이 계셨어요.
주신 가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환영합니다. 특히 이번 2주 전에 여기 인사동에서 제2회 호남 미술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전북 도립 서울 미술관에서 이 전시회를 했는데 우리 전북 도민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 협격으로 아주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열정. 옛날 같으면 그 열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뛰는데 지금은 열정해도 뭐 숨을 100을 해도 별로 가슴이 안 뛰죠. 그게 안 뛰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뛰게끔 되어야 또 뛰어야 전진이 있습니다. 발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정 그 길에서 세상의 빛이 되다 라는 저서를 쓰신 우리 정세균 전 총리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저서를 통해서 별이 쏟아지는 산골에서 가난한 소년이 평설지공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장관이 되고 6선에 6번에 걸친 국회의원이 되시고 국회의장이 되시고 국무총리도 될 수 있다고 역설적인 가르침을 주신 우리 전세균 총리님께서 오늘 참석을 지켜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세균 전 총리님께 아직도 지금도 공직 생활에 지금 생각이 머릿속에 많이 찍혀 있을 텐데 뜨거운 그동안의 감사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신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한 뜻으로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정 전 총리께서는 오늘 강의는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치의 새로운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특히 기업인 출신으로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살리는 데 큰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 미래포럼은 호남의 지역 발전과 인재 육성이라는 소박한 목적을 가지고 2013년에 창립한 이후에 8년째가 됐습니다. 이순실 장군은 양모호남 친무국가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그만큼 호남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호남인의 역할이 앞으로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작금의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현실은 백신 외교를 포함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둔 가치 동맹의 회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행복한 마음 골고루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인사 말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우리 정 총님을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 곧바로 오늘 주인공에 계신 정세균 전 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총님,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고향을 생각하면서 또 대한민국을 함께 걱정하는 우리 호남 미래 포럼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곳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존경하는 선배님들 또 우리 형님들 인사도 드리고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아침이고 해서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가 참 고약한 녀석이에요. 지구촌을 이 팬데믹이 습격한 게 3번인데 첫 번째는 이제 패스트 아닙니까? 그다음이 스페인 독감이고요. 이번이 3번째인데 패스트나 스페인 독감에 비해서 코로나19가 훨씬 강력하고 방대하고 뿌리가 깊어서 아직도 인도 같은 데서는 뭐 수십만 명이 환자가 발생을 하고 지구촌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는 이게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지구촌을 강타하면서 사실은 그 정치의 역할이 좀 커졌어요. 그 전에는 이제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는 세금이나 걷어가고 이것저것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팬데믹 상황을 맞으니까 이게 국가가 정말 역할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나 거기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 제가 그 종합정책 패키지를 내놓은 건 아니고 요즘에 몇 가지 말씀드린 게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고 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마 저 뒤에서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냥 어림짐작으로 이렇게 보셔야 될 거라는 것 싶은데요. 제 이름이 세균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코로나 중대본 본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세균과 바이러스는 다른 겁니다. 세균은 생명력이 있는 거고 바이러스는 생명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 세균이 총리가 되니까 이게 코로나가 왔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던데 원래 제 이름은 참 좋습니다. 세상 세자 고를 글자입니다. 세상을 고르게 펼쳐라. 근데 제가 그 고물의 정자거든요. 정씨가 고물의로 세상을 잘 펼쳐라. 아마 저희 할아버님이 지으신 이름이라는데 정치를 잘해서 더불어 잘 사는 나라로 좀 가는데 기여해라 하는 취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금년도가 정치를 시작한 지 25년 차, 26년 차네요. 금년이.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종합무역상사에서 18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국회에서는 실물 경제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항상 저를 지목했었고 또 저는 제가 경제통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혹시 그런 경제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앞으로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세 가지 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도전을 우리가 받고 있는 상황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확실성의 시대다. 그것도 그냥 불확실성이 아니고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미리 다 알려진 게 아니고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잘 모르는 가운데 도전을 받고 또 응전하고 하면서 역사가 발전해 왔지요. 그런 과정에서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해서 항상 예측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자는 노력도 해왔습니다만 지금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그 학자는 초예측이라고 하는 책을 내놓아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어갈지 잔투자에 걸친 예측을 한 책을 저도 재작년이니까 보았습니다만은 정말 심각한 상황, 불확실성의 시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미리미리 충분히 예견하고 대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세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이 이제 2021년인데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2000년을 지내왔는데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잘 순응하면서 또 그 파고를 제대로 활용하기도 하고 이용하지도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요소는 창의성이 요구되는 그런 세상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고 과거에 공상 만화 소설에서나 볼 수 있었던 상황이 지금은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전혀 꿈꾸지 않았던 상황. 지금은 달나라를 이 기업이 왕복시키고 또 거기서 이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고요. 자동차가 공중을 날아다니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창의성이 절대 필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데이터나 네트워크나 AI 그리고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헬스 같은 이런 산업들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결코 뒤지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준비하신
ICT 시대에는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추격하던 데서 선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앞장서서 가고 있었습니다. 5G라든지 또 반도체라든지 우리가 세계 산업을 선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지난 15년여 아니면 12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부족해서 AI 같은 것은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데 우리가 선두에 가지 못하고 추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창의성이나 혁신 역량이 좀 부족한 측면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도전 앞에 우리는 정말 분발해야 되겠다. 우리가 자랑하는 회사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이죠. 이 회사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패스트 팔로워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발한 회사들을 열심히 잘 따라가서 최고 수준의 같이 동격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반면에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자동차 회사는 퍼스트 무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서가고 우리는 열심히 추격해서 거의 동격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가 이걸 피할 건가, 맞닥뜨릴 건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로서 선진 여러 나라들의 기업이나 그 나라들의 기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격하고 따라하는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실 남이 한번 가본 길을 가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앞장서서 끌고 가는 퍼스트 무버는 그것은 고난의 길이고 정말 어려운 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퍼스트 무버가 되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의 최전선에 서지 못한 우리 대한민국이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루빨리 이것을 캐치업할 것인가가 중차대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이것은 다양한 위기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여기 쭉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위대하시죠. 중국에서 이제 우한 사태가 나고 나서 대구 경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전전긍긍했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곧 우리 대한민국의 대구 경북이 제2의 우한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총리실을 벗어나서 대구에 가서 3주를 하면서 상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뭐 마스크 문제도 있고 병실 문제도 있고 의료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국력을 총동원해서 거기에 대응을 했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잘했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미리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가 이 대한민국이 코로나 위기를 정말 잘 극복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었고 그래서 K-방역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가의 격이 한 단계 레벨업되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엄청난 위기를 안겨주었죠. 보건 위기는 뭐 당장 더 말씀드리고 경제 위기. 우리가 작년에 역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 물론 OECD 국가들 중에서는 그게 가장 좋은 성적입니다. 영국 같은 데는 마이너스 9.9% 성장을 했으니까요. 미국도 마이너스 4% 성장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다행스럽게 금년 1, 4분기나 4월달 성적을 보면 우리는 수출, 투자, 내수도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엊그제 대통령께서 기자 간담회 회견을 하시면서 금년도에 우리가 원래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이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뭐 고용 위기는 말할 것 없죠. 당연히 경제와 고용은 따라오는 것이니까요. 양극화 심각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체제 위기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그 메르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기를 누리는 그런 지도자였는데 이 코로나 극복을 잘 못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겼고요. 지금 스가 총리에 대해서도 일본에서도 얘기를 하고 이게 코로나 위기가 직제 위기까지 갈 수도 있고 또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작동하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까지 비화를 했고 생태계 위기가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뉴딜이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뉴딜의 핵심은 연대와 돌봄이 되어야 되겠다. 이 코로나 위기에 각자 도생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는 서로 연대하고 서로 돌보는 그리고 이제 돌봄이 뭐 이렇게 개인 간의 돌봄, 가족 간의 돌봄을 넘어서 국가가 국민을 돌봐야 되는 그런 연대와 돌봄을 통한 뉴딜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세 번째 위기가 이게 인구 절벽 문제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방 소멸. 작년에 수도권의 인구가 50%를 넘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인구를 초과하는 첫 해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많은 노력을 펼쳐왔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세종시도 만드는 등 그리고 혁신도시를 시도에 만들어서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분산시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은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 인구 절벽에 대해서야 뭐 출산율이 0.84니까 세계에서 제일 낮고요. 또 그러다 보면 앞으로 학교 갈 아이들이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금년도부터 저 남쪽에서부터 이제 대학들이 학생 수가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 인구 절벽과 지방의 소멸, 특히 이제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과제들, 이러한 도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혁신 경제로 나가야 되겠다. 과거에는 우리 경제가 주로 저임금이나 또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그런 경제였습니다만은 이제는 기술력에 기반한 경제 혁신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업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도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혁신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하기 어렵다. 돌봄 사회로 나가야 되겠다.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이 개인을 돌보고 가족을 돌보고 국가가 돌보는 그런 케어링 소사이어티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가 국민을 살리는 정치가 되어야 되겠다. 사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을 잘 섬기는 게 정치의 본령인데
어느샌가 정치가 그 본령으로부터 떠나서 국민들과 유리되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시켜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었는데 국민들이 국민을 살리는 정치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혁신경제와 돌봄사회, 살림정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환적인 회복을 이루는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낙수경제가 아니고 분수경제다. 모래시계형 산업구조가 아니고 항아리형 구조로 가야 된다. 그런 주장을 쭉 해왔었고 질 좋은 성장론을 제가 펼쳐왔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을 하는데 질 좋은 성장을 해야 된다. 첫째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성장, 둘째는 균형이 있는 성장. 그러니까 생태계,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그런 성장. 셋째는 혁신 주도의 성장,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성장. 이런 질 좋은 성장이라고 하는 주장을 저는 해왔었는데 이제 이런 분수경제나 항아리형 산업구조 거기에 더해서 질 좋은 성장이 원래 제가 이제 주창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참으로 걱정이 큰 부분이 부모 찬스 경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죠.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면 기회의 사다리가 보장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기 어렵다. 그래서 부모 찬스 대신 본인 찬스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위기를 잘 국가적인 위기를 관리해야 되고 또 혁신적 전환을 하지 않으면 위기 극복이 어렵지 않겠냐. 부동산 문제 양극화, 저출산, 또 정치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초래한 국가적 위기를 잘 전환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참으로 힘든 그런 사건입니다만은 그것을 기화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환하는, 다시 한번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때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준비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회복은 원상 회복이 아니라 담대한 회복이 돼야 되겠다. 그 담대한 회복은 안정에 기반으로 해서 강력한 변화를 추구하는 준비된 리더가 이 위기 상황을 감당하고 극복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IMF 외환위기를 잘 극복하셨죠.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까지도 화해하고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IT와 벤처를 활성화를 함으로 해서 ICT 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선도 국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고 그 리더십이 바로 준비된 리더십인데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들, 위기 상황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가지셨던 그런 리더십과 같은 준비된 리더십이 절실한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돌봄 사회로 나아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 선생이 아주 귀한 글을 써주셨는데 거기 보면 이제 정부 대 개인이라는 선명한 관계, 다시 말해서 국가가 역할이 강조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과 국민의 생활 그리고 생산 활동이 중요합니다. 이 삼생이 잘 작동을 해서 국가가 국민을 돌보고 사회가 국민을 돌보고 또 개개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상생과 연대의 돌봄 사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했던 게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려면 벤처기업, 스타트업 이런 작지만 강하고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기업들, 그런 개인들이 성공하고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를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연구를 하고 뭔가 기술을 개발해도 그게 제대로 값을 받지 못하고 탈취당하기도 하는 그런 현실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 재산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그래야 벤처가 활성화되고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기술로 만들고 그 기술이 제값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식재산처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우리가 혁신경제로 갈 수 있다. 우리가 그 R&D를 세계에서 GDP 대비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R&D를 많이 하죠. 그런데 R&D 수입은 세계에서 22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연구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거고 상업화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세계에서 특허 출원이 4번째로 많은 나라인데 실제로 지식재산권 보호는 세계에서 38번째 나라예요. 이거 반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제가 사회적 상속 제도를 도입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개인 간의 소득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 격차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흑수저냐 금수저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는 일생이 바뀌는 그러므로 해서 우리 신세대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희망을 갖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출산을 주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설령 부모 찬스가 없는 그런 아이라 하더라도 20세 정도가 되면 최저한의 자산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지금은 그 반대로 어떻게 되고 있냐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은 대학 학자금 융자를 받아서 대학의 문을 나설 때 이미 빚쟁이가 돼서 문을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 찬스가 있는 아이들과 함께 제대로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망하고 희망을 갖지 못하고 결혼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정부가 그 아이에게 최소한의 월 30만 원 정도의 적금을 들어주어서 20년이 되면 20살이 되면 1년 정도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의 자산 격차를 줄여주자 하는 취지의 제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상속 증여세를 이쪽으로 활용을 해서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자립 기반을 구축해주면서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제안인데 사실은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인터뷰에서 법정을 취하시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대학 문제 걱정했잖아요. 지금 대학이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런데 학생이 없으니까 문을 닫아야 되죠. 그리고 그러면 직원이나 선생님들도 다 어디론가 가셔야 되죠.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 국민들에게 평생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대학의 기능이 젊은 대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에 더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배가해주면 어떠냐.
그래서 1년에 평생 한 2천만 원 정도의 한도를 주어서 그 한도를 가지고 대학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지금은 옛날에는 뭐 초등학교 졸업하고도 평생 그걸 풀어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 근데 우리 세대에는 대학을 나오면 그 지식을 가지고 평생을 풀어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계속해서 새로 교육을 받고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그래서 그런 이 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면서 또 이 대학의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평생 능력 개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죽을 때까지 한 2천만 원 정도의 한도를 주어서 그 중에 필요한 사람은 쓰고 필요 없는 사람은 안 쓰고, 그걸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직해 있다가 나중에 대학을 갈 때 써도 되고 직업 능력을 개발하는 데 써도 되고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정책도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다들 그런 뭐 평가도 하고 비판도 하고 해서 그런 게 좋은 정책이냐 아니냐 그걸 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치는 돌봄 사회의 정치, 살림의 정치로 가서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대한 회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더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5.18 41주년입니다. 4년 전에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이 영화가 나와서 많은 국민들에게 심금을 울린 적이 있죠. 그때 이제 지금부터 41년 전에 유리겐 힌츠피테트라고 하는 그런 기자가 광주의 상황을 알렸던 내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때 이제 그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기로에 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기로에 선 대한민국. 정말 그때 기로에 서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슬기롭게 잘 극복해서 오늘의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기로에 서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5.18 41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무등의 정신으로 담대한 회복을 통해서 더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갑시다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된 리더로서 담대한 회복이라는 대책을 자세히 말씀해 주신 정세균 전 총리께 다시 한번 오늘 질의응답은 정세균 전 총리님께서 앞으로 계속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더라도 우리 호남 미래포트에 제출해 주시면 정세균 전 총리님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용기 운영위원장님께서요 마무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 미래프로 운영위원장을 맡은 이용기입니다. 오늘 아침 초청 토론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정세균 전 총리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6월달 모실 강사는 이낙연 전 대표십니다. 지난 4월달 하기로 했다가 제가 격리 때문에 못했습니다. 우리 호남 미래 프로는 매월 2번째 수요일날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귀중한 강연을 해주신 정세균 전 총리님께 감사패를 전달을 합니다. 이사장님 나오시죠. 이사장님. 받으실 분이야. 왜? 감사패 제20대 국회의장 제46대 국무총리 정세균. 교학께서는 사단법인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치의 새로운 역할이라는 주제로 귀한 강연을 해주셨기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1년 5월 22일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 이사장 김동신, 운영위원장 이용기, 포럼위원장 이만희. 새로운 아이디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호남미래포럼 발전을 위해서 후원을 해주신 동방북동 윤백호 회장님께 감사패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윤백호 회장님. 운영위원회 수가 필요합니다. 감사패 동방북동 유지개사 회장 윤백호. 교학께서는 호남법인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을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헌신해 주셨기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1년 5월 10일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 이사장 김동신, 운영위원장 이용기, 포럼위원장 이만희.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우리 정세균 전 총리님께서 후속 한다고 해가지고 자리를 뜨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좀 늦어져서 이어서 기념 촬영